안녕하세요. 도시일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 도시일반 50강에 이은 인과의 법칙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 고찰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진리 차원에서 이제 인과의 법칙을 좀 설명을 드렸죠.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물론 이제 불교 교리에 나오는 어떤 종교의 어떤 교리의 일부분이겠지만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은 인문 고전이나 인문 철학책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인과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과의 법칙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태로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하늘이 벌을 내린다,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인과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73장 위인편에 천망회회 소위불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자 뜻이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일지라도 결코 놓치는 것이 없다. 내가 지은 악업에 대해서는 하늘이 결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자의 도덕경도 그렇고, 성경 구절도 그렇고, 기타 등등 다른 인문 철학책이나 인문 고전들을 읽어보면 이런 인과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좀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풀어서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과의 법칙 고찰을 이제 할 텐데, 인과의 법칙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제 이것을 불교적으로 좀 풀어보면, 나라는 존재가 신구의, 그러니까 몸신자, 입구자, 뜻의자입니다. 그래서 신구의 이 세 가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돌아서 나한테 다시 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는 신구의 세 가지를 삼업을 짓게 되면서 이 삼업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업을 신구의 삼업으로 짓게 되면 이것이 돌아서 나를 이렇게 치거나 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내가 한 행위가 돌아서 온다라는 뭔가 정말 단순하고 명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인과의 법칙을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모든 공부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철학적인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나의 의식 수준이 성장하고 나의 삶이 개선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고와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나 스스로 성찰하고 자각하고 각성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정확하게 각성을 하게 되면 내가 나의 행동을 내가 인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라는 게 줄어듭니다. 번뇌라는 것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번뇌에 따른 번뇌에서 확장되는 고통이 같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는 사실 최종 목적은 내가 받는 고통을 줄인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도시열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 받는 고통을 나 스스로 자각해서 줄이자. 고통을 줄여서 살아가는 삶이 보다 좀 나은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나가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안다라는 것은 나의 번뇌를 이해한다라는 거고, 나의 번뇌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내가 이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모순적으로 일으키는 행동을 내가 자각하고 각성을 해서 뜯어 고쳐서 여기서 돌아오는 고통을 우리가 이제 줄이자. 이게 이제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게, 나라는 존재를
성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인지 궁극적으로 잘 모르고 대부분이 살아간단 말이죠. 뭐 어쨌든 먹고 살기 바빠서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바쁜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일으킨 이 환경, 다시 말해서 운명이죠, 그죠? 이 운명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이 환경, 즉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이 환경을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또 동시에 가지고 있겠죠. 내가 나로 인해서 일어난 이 환경을, 나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두고 수용한다라는 말은 내가 나의 운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달라진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나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 환경, 즉 나의 운명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지난 생 또는 현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선택한 결과, 즉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과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거나 뭐 원망을 하거나 억울한 감정을 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나의 환경이 조금씩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나의 환경이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어떤 뭐 부모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만약에 내가 괴로운데 여기서 내가 불평불만을 해봐야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좋은 결과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긍정이라는 의미가 내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마냥 그냥 다 좋아 이런 게 긍정이 아니라 뭐 나한테 주어진 환경을 그래 다 좋게 생각을 한다, 이거는 바보죠. 바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긍정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시작하는 것, 여기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를 출발하는 것, 이것을 긍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랬어, 뭐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나약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작점에서 물론 이제 시작점이 다르겠지만 이 또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 시작에 이 현재 시점에 놓여 있지만 이것을 내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환경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뭐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써야 되겠죠. 어쨌든 에너지를 써야 결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그 전의 삶보다 어떤 식으로든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아진다라는 의미 안에 내가 일으키는 번뇌, 고통을 동시에 줄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뭐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무슨 불교는 사실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모호합니다. 대단히 지극히 주관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과의 법칙이나 불교의 교리는 이런 모호한 주관적인 이런 깨달음을 깨닫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각성하고 인정을 해서 나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내가 나의 모순을 일으키는 번뇌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줄이자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을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열반은 나의 번뇌로 일어나는 고통을 줄이자. 그리고 인과의 법칙을 공부하는 이유 또한 도시열반의 목적처럼 나의 모순으로 일으키는 번뇌를 줄여서 내가 받는 고통을 줄이자. 고통을 줄여서 동시에 나의 환경을 개선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답게 또는 살만하게 좀 살아가자는 거죠. 죽어서 극락을 가거나 막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환경에서 내가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좋은 환경을 최대한 일으키고 살아가자. 이것이 이제 어쨌든 정말 중요한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이번 이제 두 번째 영상이죠.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인과의 법칙에 대한 서론, 즉 여러 가지 근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운명이나 숙명에 대해서 제가 한 고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운명을 되게 궁금해하죠. 그리고 미래에 생길 일을 되게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길 건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건지 이런 것을 궁금해하죠.
그러니까 궁금해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든지 신점을 보러 간다든지 하다못해 뭐 타로 카드를 본다든지, 타로 카드도 사실은 서양 철학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미래를 예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카드를 뽑았을 때 뭐 내가 이 일이 잘 된다, 뭐 이 사람과 뭐 인연이 된다 만다, 뭐 내년에는 뭐 좋은 인연을 만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생길 미래의 일을 우리는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알고 싶어 한다라는 이 생각 안에 어떤 무의식이 있냐면 좋은 일이 생기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어보는 이유가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다가오지 않을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가 이제 좋지 않은 미래를 생각을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괜히 가가지고 뭐 미래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오면 기분이 이제 좀 찝찝하게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신점을 보러 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신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는 이게 불교라는 종교에 되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사주팔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점 얘기를 꺼내면 나는 종교가 기독교라서 그런 거 안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들도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뭐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의 어떤 생각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특히나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과 좀 연결이 돼가지고 뭐 신점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어떤 샤머니즘 쪽에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불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종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타니파타라는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미래를 예언하거나 점을 보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의지를 하는데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왜 이런 얘기들을 했냐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들고 좀 답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찰할 주제는 뭐 어떤 이런 미신적인 걸 믿자, 믿지 말자, 뭐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이분법적으로 쪼개자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바르게 가지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역사적으로 오래된 내용들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서 미래를 예지하고 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생은 신구의 세 가지로 업을 짓는데 이 업에 의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돌아온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법칙이 작용을 하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나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한 게 현재로 돌아오면 고통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돌아오는 현재 시점에 이 결과를 부정을 해버립니다. 왜냐? 내가 과거에 한 선택을 전생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나의 모순을 자각을 못했거나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가서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듣는데 이 말을 딱 들으면 사람은 어떠한 심리가 있냐면 누군가 나한테 어떤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에 내가 갇혀버립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인간은 어떤 말을 누군가한테 내가 들으면 이 말에 내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말을 들으면 괜시리 무의식적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의도죠. 내가 내 미래를 예지를 하면 내가 그 갇혀버리기 때문에 매이잖아요. 갇힌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여버리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 불교라는 스스로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미래가 정해져 있든 어떤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든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여기에 신경 쓰거나 집중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현재라는 이 다가올 미래라는 것에 뭔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선택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결과가 현재 돌아오고 뭐 다음에 미래에 돌아온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로만 놓고 봐도 우리는 이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이 아주 명료하고 그리고 이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점을 간혹 가다 이렇게 보러 갔어요. 점을 우리가 이제 보러 가는 이유가 뭐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길 때 이럴 때 찾아가요. 이 미신이라는 개념이 사람이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막 행복하고 즐겁고 이러면 이것 자체에 기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들이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고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연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시기가 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속적인 고통을 받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시련을 겪거나 고통을 겪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뭐 처음에 한두 번은 이겨내는데 이게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연속되면 이건 뭐지? 이거 왜 이렇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싶어서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고 이제 뭐 신점을 찾아간다든지 어떤 명리학자를 찾아가서 내 사주팔자를 이제 물어보죠. 저도 이제 정말 힘든 시기가 오거나 정말 아리송한 이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정말 해석할 수 없는 환경들이 일어나면 한 번씩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당시 때 제가 들었던 말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제 몇 명한테 들었던 말이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부모복도 없고 조상복도 없는 팔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복도 없고 조상복도 없다 하니까 사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되게 찝찝하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어쨌든 뭐 예언이고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제 삶이 사실 부모복도 없고 조상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상복이 없는 거는 그럼 어찌하냐. 뭐 부모복은 그렇다 치고 부모님은 어쨌든 뭐 저한테 많은 고통을 주셨단 말이죠. 아버지하고는 인연을 끊었고, 뭐 아버지한테 맨날 폭력을 당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나약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모님의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제가 그 환경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제가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랑 연을 끊으면서 제사를 이제 매해마다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자리도 못 가죠. 아버지랑 연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랑 연만 끊긴 게 아니라 아버지 가족 친척들하고 연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쪽 관계자, 아버지 쪽 인연이 없어요. 만나질 않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인연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아예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랑 연결된 조상의 제사를 지낼 일도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저는 부모복도 없고 조상복도 없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신점에서 또는 뭐 사주팔자적으로 풀었을 때 뭐 당신은 뭐 부모복도 없다, 조상복도 없다 이 말이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환경을 태어나면서 이제 얼마나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뭐 남들처럼 이렇게 저를 케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케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각자 뭐 본인 위해서 사는데 저는 그런 거죠. 도대체 내를 왜 낳은 건데? 도대체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게 태어나게 해달라 했나? 왜 이렇게 내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엄청나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을 하면서 이제 분노 조절도 잘 안 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 감정 때문에 사회 전반적인 불만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이 원망스러우면 어른들이 싫어집니다. 어른들이. 이 부모님을 원망하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어른을 보면 그냥 화가 확 나요. 어른스럽지 못한 어른들을 보면 화가 확 납니다. 어쨌든 이런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환경을 거치면서 저도 이제 어른이 됐죠. 어른이 점점 돼 가는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저한테 일어나는 환경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기질을 제가 다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기질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저 천성에 태어날 때부터 그 기질이 아버지 어머니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다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어떤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이렇게 성찰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나를 제대로 각성을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나의 자식한테 내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분명히 업을 짓고 고통을 주겠구나. 그러니까 자식한테 상처를 주겠구나라는 답이 딱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이랑 상관없이 똑같은 행위를 할 확률이 높은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각성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각성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업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일을 저질러요. 저질러 놔놓고 후회를 한단 말이죠.
각성을 했지만 내가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게 저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이거 어째야 되노 이제 이 부산 사투리로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째야 되노 이제 이런 단계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시기였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사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내 입장이 자식이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나의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없었겠지만 굳이 만약에 이 관계에서 노력을 한다면 내가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 감정, 그러니까 원망하는 감정을 내려놓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 관계를 내가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낳는 자식이나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인연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 관계랑은 상관없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큼은 나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부모 복 없고 조상 복은 없다 했지만 자식 복도 없다 이 소리는 안 들었단 말이죠. 만약에 부모 복도 없고 조상 복도 없고 니는 자식 복까지 없었다 이랬으면 뭐 죽어야죠. 이제 뭐 죽어야 되는데 일단 자식 복이 없다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이 복이 없는 대신에 이 복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기는 선택권이 없지만 여기는 내가 선택권이 있구나. 아,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이 인연은 내가 다르게 형성시킬 수 있겠구나가 된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사실 운명의 포괄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할 수 없는 영역,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선택을 할 수 없는 영역의 관계 때문에 나라는 게 기질이 형성돼 버려가지고 업을 주고받았죠. 그죠? 부모님이 나한테 업을 지었죠. 내가 그 업으로 인격이 형성이 돼 버리면 내가 이 업을 다시 이쪽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명은 100% 정해진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는 영역이 있고 선택권이 있는 영역이 있는데 선택권이 있는 영역은 내가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던 거죠. 이 운명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번 영상에 제가 운명, 숙명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좀 해드릴 건데 운명은 옮길 운자, 그러니까 구를 운자, 운반할 운자입니다.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인데 목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운행한다, 운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의 자유의지로 어떤 선택을 하고 결과를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운명 안에는 정해진, 그러니까 숙명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나의 선택권이 동시 존재를 합니다. 모든 선택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선택을 할 수 없는 선택권이 있냐? 나의 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업이 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것들이 돌아오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인과의 법칙으로 결과로 돌아오는 것들은 이것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선택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 내가 이 시점에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선택을 했다라는 이 전생이 되겠죠. 이 전생에 내가 했던 행동을 우리는 기억을 못 한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지금 기억을 못 해요.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고통을 받게 되고 고통을 받으면 내가 억울하고 분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한테 그렇게 고통을 받고 커보니까 어른이 돼보니까 나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나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런데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100% 정해진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선택으로 얼마든지 내 환경은 개선시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일대기에서 군대를 가니까 두들이 패더라. 군대는 이제 계급이 권력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계급을 달면 권위적으로 변하고 막 사람한테 공격을 하고 두들이 팹니다. 두들이 맞아요. 내가 두들이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압이 차요. 나도 이제 계급을 달죠. 그러면 두들이 맞은 게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두들이 패요.
그러니까 두드리 맞고, 두드리 패고, 또 두드리 맞고, 두드리 팹니다. 이게 계속 반복을 해요. 업을 짓고, 업을 받고, 또 업을 짓고, 이게 계속 윤회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내가 정말 과감하게 내 선에서 내가 두드리 맞았는데, 부처님이 그랬다.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업만 존재한댔다. 그러니까 내가 두드리 맞은 이것을 내 선에서 해결해버리면 나는 안 두드리 패도 된다. 내가 안 두드리 패면 내 선에서 이 업을 내가 잘라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의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드리 맞는 거는 업에 의해서 두드리 맞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두드리 맞았기 때문에 두드리 패는 게 아니라, 내가 두드리 맞고 고통받아서 살아보니까 이거 정말 고통스럽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 행위를 나는 하면 안 되겠다라고 내 선에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업을 내 선에서 소멸할 수 있는, 즉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운명이라는 것은 100%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해져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무수하게 살면서 반복적으로 형성된 나의 성격,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교에서 오치온이 쌓인 것. 이 성격을 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 성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성격적으로 신구의, 그러니까 몸, 입,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이 찰나에 일어난다. 사람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은 생각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찰나에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각자의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선택을 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환경이 계속 일어나요. 이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으니까요. 이 사람도 이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환경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선택으로 각자의 그 운명 안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반복적으로 형성된 습관화된 이 성격으로 인해서 매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일으켜서 다르게 살아간다.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어릴 적에 철학적으로 질문을 저한테 던졌다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람은 서로 다르게 살아가고 서로 다른 고통을 받을까?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지속된 습관적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인연을 하시죠. 뭐 주위 친구도 있고, 뭐 직장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을 다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걸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들을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뭐 좀 이게 진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심하게 되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뭐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왜 다르냐? 받아들이는 생각을 하는 습관이 서로 다르게 형성이 되어서 그래요. 생각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은 단순하죠. 선택을 다르게 하겠죠. 그죠? 사람마다 선택을 다르게 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오늘 점심 뭐 먹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먹겠죠. 오늘 뭐 하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퇴근하고 뭐 술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고, 술을 뭐 새벽 2시, 3시까지 먹고 다음날 늦게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찍 가가지고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부지런히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이 다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AI 로봇처럼, 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로봇처럼 착착착착 똑같은 생활을 똑같이 규칙적으로 하고 생각을 동일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살겠죠. 똑같이 기계처럼.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 이 천태만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럼 다른 게 그러면 문제냐?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다양성이라 하거든요. 다양한 거예요. 흰 색깔, 뭐 빨간 색깔, 노란 색깔, 무지개 색깔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이 다양한 거 안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잘못된 거. 제가 말씀드리는 모순적인 사람들. 자, 여기서 냉정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모순적인 사람들이라 하니까 나를 빼고 그럼 제3자를 얘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열반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는 각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를 쏙 빼쁘고 제3자를 우리가 관찰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나를 포함해서 모순된 성격과 기질,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신구의 이 세 가지로 중생은 업을 짓고 살아간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모순된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자애였어요. 직장 동료였는데, 우리 그 일요일 날 산에 가는 등산 모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에 가서 공기도 좀 마시고, 운동도 좀 하고, 운동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대화를 여럿이서 했죠. 어떤 친구는, 좋습니다. 갑시다. 운동하면 좋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막걸리 한잔 묵시다.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려올 거 하려 올라가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뻥지죠? 뻥지는데, 맞는 말이죠. 내려올 거 올라가지 않습니까? 굳이 내려와야 되죠. 올라가면 또. 이제 이 논리로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말은 맞는데 이 논리로 따져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배설을 하지 않습니까? 싸잖아요. 쌀 거 왜 먹노? 죽을 거 왜 사노? 이렇게 논리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뭔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등산을 한다는 것은 공기도 마시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운동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어쨌든 엉뚱짓거리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이잖아요. 등산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내려올 거면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려올 거를 하려고 귀찮게 올라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귀찮게 그러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등산이라는 게 취미일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등산을 부정하거나 등산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게 나의 적성에 맞지 않아. 이런 것은 다양성이라고 보죠. 그래서 같은 표현도, 저는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등산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렇구나라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데, 내려올 거면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말을 하면 상대를, 그러니까 등산 가는 사람 부정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등산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등산 안 가고 집에서 책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등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등산을 가는 사람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모순적인 행위란 말이죠. 이게 신구의 중에 삼업을 사람들에게 말로 해서 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것은,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적인, 그러니까 삐딱한, 부정적인, 상대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상대를 폄하하고 비방하는 이런 기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업을 많이 짓게 됩니다. 특히나 인간관계를 할 적에. 그래 되면 사람 사이에서 트러블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잘 인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한 게 잘못된 건지 인지를 못한단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존중받을 만한데, 그거를 상대를 비방하고 폄하하는 것은 이건 업을 짓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 순간 사람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그 생각에 따른 행동을 다르게 하고, 이 행동 안에 말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한단 말이죠. 저 사람은 저 선택을, 이 사람은 이 선택을. 각자 다르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선택에 따른 결과가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옵니다. 저마다 다 다르게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에 내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도 이제 돌아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운용을 잘 해갖고, 내가 지금 어떠한 결과가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내가 고찰을 해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모순된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이 부분을 뜯어서 고쳐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고쳐가지고 이 현재 시점에 그렇게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안 돌아와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바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바르게 돌아온단 말이죠. 이 현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현재가 되겠죠. 그죠? 이 미래가 다가오니까. 그럼 이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러면 과거는 사라지고 나은 미래가 돌아오겠죠.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는 존재는 오온의 쌓임, 색 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은 형색을 뜻합니다. 몸으로 형성된 나라는 존재가 수상행식, 생각하고 느끼고 분별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쌓여버렸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타고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탁 하고 일어난다. 내려올 거만 올라갑니까? 이게 툭 하고 찰나에 튀어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찰나에 튀어나간 것들이 선택을 해서 결과가 돌아오는 인과의 법칙이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결과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결돼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운명을 개척한다라고 하죠.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내 운명을 0에서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0이 아니죠. 출발점이. 왜냐? 과거에 했던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0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마이너스 80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뭐 플러스 30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출발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과거에 했던 행위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마이너스한 것들, 잘못된 행위를 하는 나의 생각하는 습관을 내가 반대급부로 뜯어 고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부정하게 받아들이고, 뭐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소심하게 받아들이고, 뭐 내가 용기가 없다, 뭐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이런 생각들을 나 스스로 이겨내는 것을 운명을 개척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현재 환경을 내가 진짜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직시하는 걸 뜻합니다.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인지, 뭐 마이너스 40인지, 뭐 플러스 10인지를 이 현재 시점에서 내가 냉정하게 알아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데 뭘 어쩔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네, 아, 내가 뭐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자꾸 내가 나약하다 생각을 하네, 약하다 생각을 하네, 내가 과거에 어떤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나는 괴롭힘을 당했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어 라고 내가 나를 자책을 하네 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 틀을 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노력을 해야 되겠죠. 나약하다. 그러면 이 나약한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력이 동반되면서 나의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쌓아온 반복된 습관을 내가 다른 습관으로 대체를 하면서 개선하는 것을 운명을 개척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쌓아온 이 나라는 존재하고 내가 맞부딪혀서 싸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지 않는 거죠. 반복적으로 무수하게 형성된 그 습관한 틀을 내가 깨버리는 거. 이것을 운명을 개척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의 법칙은 불교 교리에 나오는 얘기지만 인문 철학이나 인문 고전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제 뭐 사서삼경, 뭐 장자, 노자, 공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말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과의 법칙이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게 대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사람마다 약간의 그런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어떤 뭐 하늘이 벌을 내린다. 뭐 인간은 절대로 하늘의 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인간의 법칙이 명확하게 대자연의 법칙에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사실 책을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교적으로 저는 이제 진리 차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풀어드리는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치로 봤을 때 이 세상에 우연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의 우연은 1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일어나는 환경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매 순간 명확하게,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분석해서 여기서 나의 모순을 내가 자각하고 각성해서 뜯어 고치면 이 환경은 정확하게 사라지는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인과의 법칙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려면,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나라는 놈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모순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불교라는, 그러니까 나를 깨달아 간다라는 이 구조 안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궁극적인 깨달음은 뭐 그것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너무 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1차원적으로 일단 내가 일어나는 이 환경에서 고통받는 걸 일단 줄이자 말이죠. 그러려면 이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의 고통을 줄이려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보다 잘 몰라요. 나라는 존재를 남이 입을 대면 싫어해요. 모든 사람은 싫어합니다. 왜냐?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환경이 일어납니다. 인연이 주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한테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남한테 고통이 되는구나를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반면교사로. 이것도 제가 이제 도시일반 채널에 부모와 자식의 연애에 대해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이런 업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각성하게 된 겁니다. 반면교사를 통해서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닮았구나. 부모라는 인연을 떠나서 이제 좀 속된 말로 저 사람들이 내하고 닮은 사람들이네. 내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내하고 닮은 사람들이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른이고 저 사람들도 어른이다.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닮았거든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래서 반면교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타인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못 돌아봅니다.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려면 이제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카메라 찍는 사람이 한 명 붙어 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으로 붙어 다니면서 나를 찍어줘야 돼요. 이것을 내가 영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거는 카메라로 찍어서 볼 수 있지만 내가 속으로 일으키는 생각은 카메라에 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연을 만나서 상대를 통해서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인연을 만나는 핵심적 근본 원리거든요. 인연법입니다. 이게 유상정이다. 인연은 서로 비슷한 무리끼리 만나서 이 상대를 통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계속 각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이 사람의 문제만 파고들어서 욕하고 뭐 이렇게 파고들고 정작 나를 돌아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환경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인연들한테 너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이런 모순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네 환경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지금 나한테 악담하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악담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지금 네가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결과로 돌아오면 너 고통받는데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담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는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미래는 좋아질 거야.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 얼토당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인연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인연들, 가까운 인연들한테는 직설적으로 정말 얘기를 다 해줍니다. 욕 들음을 각오를 하고 다 얘기를 해주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상대랑 많은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저랑 이제 오래된 인연들은 제가 이제 하는 말들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이제 아니까 이제는 많이 받아들여요. 이 부분은 나이대랑 상관이 없어요. 뭐 저랑 저보다 뭐 5살이 많든 10살이 많든 얘기를 해주면 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연들은 제 말을 잘 이제 듣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겠나? 하지 말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런 걸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나이기 때문에 이런 운명을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운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이 있어요. 여기 술이 있는데 이 술 자체는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술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술입니다. 그런데 이 술을 누가 마시느냐. 내가 만약에 마셨는데 나는 술을 마셔도 절제력이 강하다. 그래서 사고를 안 친다. 이러면 마셔도 돼요. 아무 일 안 생기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이 술의 의존도가 높고 이 마시면 정신이 해딱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술을 마시면 어찌 됩니까?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이 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이 이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환경이, 이 문제 자체가
이 환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모순이 여기서 일어나면서 환경이 모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모순을 없애면 내가 어떤 환경과 마주해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술을 먹고 그 어떠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술을 마셔도 그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술이라는 게 이성을 잃게 하고 정신을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많이 마셔서 일단 좋을 건 없습니다. 술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첫 번째에서 저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람 공부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했었어요. 재능과 적성을 타고났고, 그런데 관심도 또 많고, 그러니까 재능과 적성을 타고났다는 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관심이 많으면 어찌 됩니까?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취미를 가지죠, 그죠? 취미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실제적으로. 저는 취미는 아니고 이제는 거의 본업처럼 돼버렸죠. 제 어떤 철학적인 이런 생각이나 사고가. 어쨌든 정말 긴 시간 사람에 대한 공부를 길게 해왔습니다. 길게 해왔는데 제가 사람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바로 한 가지가 영화였어요. 책을 통해서 제3자의 입장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았구나. 우리가 위인전을 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위인이 되셨구나. 스티브 잡스라는 인간은 이렇게 살았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는 뭐 세계 최고의 투자가는 이런 식으로 사네 하고 제3자의 환경을 글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자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이유, 뭐 위인전을 많이 읽으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100년 안팎을 살잖아요. 내 혼자서 그 100년 안팎 동안 모든 것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부산에 태어났는데 경험할 수 있는 게 국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는지를 제가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성공한 어떤 성인이나 이런 책들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의 법칙.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돌아와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선택을 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위인전을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제3자의 삶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영화였어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자퇴를 하고 친구를 다 끊어내고 이제 한동안 집에서 몇 년 동안 1, 2년 동안 계속 혼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혼자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나이 때는 뭐 친구들을 만나고 올려야 될 시기인데 뭐 수능을 준비한다든지 저는 혼자 있었어요. 혼자서 뭐 애늙은이처럼 뒷산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일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그만뒀으니까 검정고시 준비하면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에 성찰했어요. 애늙은이 같다는 표현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뒷짐지고 이렇게 그때가 이제 16살 이랬으니까 어리지 않습니까? 뒷짐지고 이렇게 산에 가가지고 꼭 무슨 할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을까? 이제 그 생각이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출발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명상도 하고 기록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제외한 남는 모든 시간에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런 OTT가 없었어요. 비디오 테이프라고 해서 VHS라고 하는데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뭐 신편은 1,500원, 약간 좀 된 건 1,000원, 좀 옛날 거는 뭐 500원, 뭐 300원, 200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편을 몇 개 빌려면 이제 5,000원, 뭐 6,000원 이래 되죠. 그때는 돈이 없었어요. 뭐 학교도 안 가고 집구석에만 밖에 있으니까 뭐 용돈을 받을 리도 없고 없으니까 영화는 많이 보고 싶은데 뭐 사실 지금처럼 이런 시대였다면 하루 종일 OTT로 봤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돈을 아끼려고 300원짜리 좀 옛날 고전 영화들을 많이 빌려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300원짜리가 10개 빌려오면 3,000원이잖아요. 10개 빌려오면은 하루에 한 3편 정도씩 보면은 한 3, 4일을 봅니다. 정말 그 예전에는 이제 비디오 대여점 가면은 비디오 각 안에 이제 테이프 있는데 요리 꺼내가지고 줄거리를 하나하나 다 읽어봐요. 이렇게. 다 읽어봐가지고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 빌려옵니다. 막 빌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르 불문하지 않고 봤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바로 이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그 인간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런 내용들의 영화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최근에는 제가 이제 고전 영화들, 한국 고전 영화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옛날에는 35mm 필름이라고 해서 영화를 필름으로 찍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지금 이제 나이대가 뭐 30대, 40대 분들은 사진기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필름 넣어서 찍었죠. 그럼 필름을 사진관에 가가지고 인화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 영화도 35mm라는 필름으로 통이 있죠, 검은 거. 요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카메라에 장착해갖고 띵 돌리면서 이렇게 영화를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관 가면 옛날에는 그 필름을 돌려가지고 영화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게 해서 영상이라 해서 이게 돌아갔죠. 요즘에는 없죠. 요즘엔 디지털이라서 다 디지털로 이제 촬영을 하고 쏘죠. 그래서 메모리다 저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필름을 찍었던 그 영화 시절이면 정말 이제 옛날 영화죠. 근데 그 필름으로 찍은 영화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화면이 좀 이렇게 자글자글 그리고 필름이 이제 돌아가면서 찍히니까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필름으로 찍었던 이 고전 영화를 디지털 영화로 이게 복원 작업을 합니다. 이 복원 작업을 이제 한국의 어떤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이제 이런 컨텐츠를 유튜브 채널 보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무료로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1982년에 개봉했던 이미숙, 이대근 주연의 뽕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뽕이에요, 뽕. 이 뽕이 이제 뭐 시리즈로 뭐 1, 2, 3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2, 3는 안 보고 2편, 3편은 안 보고 이제 1편만 봤습니다. 봤는데, 이 뽕이라는 영화가 이제 이 배우가 뭐 약간 좀 야하게 옷을 입고 이제 포스트 촬영을 했는데, 이 뽕이라는 영화는 에로 영화가 아닙니다. 성인 에로물이 아니고, 물론 이제 2편, 3편으로 가면서 약간 이제 흥행을 하기 위해서 좀 변질되는 건 있어요. 근데 이 뽕이라는 1편 영화는 그렇게 그 뭐 어떤 성인물로 뭐 남자의 성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물론 이게 제가 이제 어릴 적에, 나이가 어릴 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냥 성인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들고 사회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다시 봤어요. 최근에 보니까 전혀 성인물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도 좀 알 수 있고, 그 시대를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업을 지어서 인간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이 전반적인 인간에 대한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뭐 간단하게나마 컨텐츠 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잠시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이제 1920년대 일제 치하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 스토리는 뭐 단순해요. 그냥 정말 그 시대 때는 못 살았죠. 일제 치하에서 자유도 없이 살았고, 뭐 어떻게 보면 인권 이런 게 없던 시대였죠. 뭐 민주주의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시대였죠. 그 당시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이 강한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 이 사람들처럼 의식 수준이 그렇게 높을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서민층들은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사는 게 가장 최우선인 시대였죠. 불과 뭐 따져보면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100년이라는 시간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았죠. 어쨌든 이 영화의 스토리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시대를 사는 어떤 그 마을의 동네 사람들이 얘긴데, 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도박을 하는 도박꾼으로 나옵니다. 영화 마지막에는 이 남편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도박꾼이 아니고 이제 독립운동가였는데 도박가로 이제 거짓말을 한 뭐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뽕이라는 게 원래는 원작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이게 원작 내용과 영화는 좀 다르다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래 얘기하면 또 내용이 길어집니다. 뭐 제가 영화 평론가는 아니니까요. 영화 평론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이제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매일 집을 나가버립니다. 독립운동하러 돌아다녀요. 집에 없어요. 잠깐 와가지고 여자한테 좀 좋은 말, 입에 발린 소리 몇 마디 해주고 또 떠나버려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한테 엄청난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올 때마다 막 뭐라 해요. 바가지를 긁죠. 나는 남편 복이 없어가지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어쨌든 남자는 떠나버립니다. 그럼 떠나면 몇 달을 있다가 다시 오는데,
이 남편이 떠나버리면 어떠냐?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죠.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 돈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자기 몸을 팔아요.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해서 몸을 팔아가지고 그 몸을 판 대가로 먹을 걸 받습니다. 쌀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그 먹을 거 받으려고 몸 팔겠습니까? 어쨌든 쌀 한 가마니 받으려고 몸을 팔아요. 몸을 파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어쨌든 남자한테 먹혀요. 좀 뭐 섹시하고 이쁘겠죠. 뭐 외적으로 이쁘니까 뭐 남자들이 쌀을 주면서 성관계를 요구를 했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뽕나무가 나옵니다. 뽕나무를 뜯어가지고 뭐 누에고치를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 이제 팔아 먹어요 또. 그래서 영화 제목이 뽕인데 이 뽕나무 안에서 이제 뽕을 훔치기도 하고 뽕나무 안에서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뭐 영화 제목이 뽕인데 어쨌든 뭐 영화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 스토리를 좀 포괄해서 압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여자들 아낙네들이라고 하죠.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이제 방망이로 이제 빨래를 합니다.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러면 뭐 하냐? 빨래하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하죠. 뭐 남편 얘기, 뭐 자기 자랑 얘기하죠. 이제 이런 부분은 시대가 변해도 똑같죠. 뭐 이렇게 모이면 뭐 남 험담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여자가 은가락질을 보여줍니다. 은가락질을 자랑을 해요. 요즘에 뭐 은가락질 끼도 안 하죠. 은가락질을 자랑을 하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되게 부러워해요. 자기 남편은 집에 있지도 않고 뭐 이런 저 여자는 남편한테 은가락질을 받았다니까 되게 부러워하죠. 그래가지고 이 은가락질을 가진 이 여자의 남편을 꼬셔서 남편한테 성관계를 해준 대신에 해줄 테니까 네 마누라 끼고 있는 은가락질 그 밤에 몰래 빼들어오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남자가 이 여자 주인공한테 반해요. 반한단 말이죠. 이 성적인 매력에 반해서 이 자기 마누라의 은가락질을 밤에 몰래 훔쳐와가지고 이 여자한테 주고 성관계를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지금 시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 무슨 은가락질 그거 뭐 한다고 그걸 갖다가 몸을 팔면서까지 받겠습니까? 뭐 저기 어디 시장통 가면 요즘에 은가락질 그런 거 몇천 원이면 사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가난하고 못 먹고 살던 시대라는 게 어쨌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여자 주인공이 들켜요. 이 은가락지가 이제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가 다른 여자가 본 거죠. 그래서 저 은가락지는 틀림없이 네 거다. 저게 그러니까 전현이 분명히 훔쳐갔다.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동네 여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개 맞듯이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집안이 이제 문짝이 다 떨어지죠. 그때는 집 해봐야 뭐 흙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뭐 어떤 뭐 부엌 있고 이런 게 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짝 그 이제 풍지박살 나가지고 막 다 떨어져가지고 다 부사지고 이래갖고 피 흘려갖고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문지방 그 앞에 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비가 쭉 옵니다. 비가 쭉 오는데 서럽겠죠, 그죠? 이제 울면서 이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넋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또 앉아 있어요. 비도 오니까 옛날 생각을 이제 하죠. 옛날로 돌아갑니다. 영상이 옛날로 돌아가는데. 정말 가난하고 정말 형제가 많아요. 이제 윗세대로 가면 갈수록 형제 자매가 많죠.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최소 뭐 5, 6명, 뭐 옛날에는 뭐 8명, 9명, 10명 이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것도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형제가 있는데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를 맨날 골아요. 남동생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이렇게 하면 또 엄마가 때려요.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서럽죠. 배고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엄마가 때리니까 더 서럽고 그 동생을 때리는 것을 보니까 여자 주인공이 화가 나는 거죠. 그 당시 때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10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갑니다. 뭐 집을 뛰쳐나가도 갈 데도 없죠. 그래서 바닷가 쪽에 이제 그쪽에 앉아가지고 노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자 말린 게 감자를 캐가지고 말린 게 옆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딱 봤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잖아요. 감자를 이렇게 훔쳐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찰나에 딱 하고 걸려요. 그 감자 캔 주인한테 걸려요. 근데 감자 주인이 하필 또 남자라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 딱 보니까 젊고 이쁘고 섹시하니까 손을 딱 잡고 따라와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그 남자한테 감자 그거 몇 개 훔쳐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하죠. 이 여자 주인공이 이 계기로 남자를 대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이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고 업이고 생각하는 습관이라는 어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영상학적으로 풀어낸 거죠. 풀어낸 건데 이게 우리 인간 중생이 살아가는 인생사죠. 이것은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안 그래도 얼굴도 그렇게 이쁘장하게 태어났고
어떤 육체적으로도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환경에서 남자한테 그렇게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하면서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냐면 남자를 그런 걸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남자를 의심하는, 남자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업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하필이면 만나도 독립운동가 같은 거 만나가지고 맨날 어디 가쁘고 집에 있지도 않고 남들은 뭐 오손도손 사는데 나는 남자 복도 없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로 인한 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랑 성관계를 하면서 뭐 여자들한테 또 두드려 맞고 이게 이제 윤회를 한다.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뭐 얼굴도 못생기고 어디 뭐 먹히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 업이 발현이 되지 않겠죠. 업이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이 여자 주인공이 그럴만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일어났고 이 환경 때문에 이 업을 지을 수 있을 환경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는 무료이기 때문에 링크 클릭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물론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별 내용 없어요. 어쨌든 이 여자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업 때문에 환경이 일어나는 이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은 아, 인과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우리 중생의 인생 살아가는 게 이렇구나라는 게 참 느껴지고, 그리고 보고 있으면 이런 뭐 에로나 어떤 성인 영화가 아니라 참 사람이라는 게 이런 욕망이나 쾌락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이 되게 가여워요. 그 감자 하나 캐먹다가 걸려가지고 무슨 성폭행 당하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타인을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타인을 통해서 나를 성찰하고 자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게 정말 천태만상에 다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없거든요. 그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100년 전이란 말이죠. 1920년대 시대면 이제 104년 전이죠. 104년 전인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난 의식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자 2개, 3개 그 훔쳐먹다 걸려가지고 강간 나오고 성폭행 당할 정도면 사실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난리 나죠. 진짜 난리 나죠. 감자 2개 훔쳐먹다가 성폭행 당했다. 난리 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우리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일으키면 실제적으로 이 환경, 일어난 이 환경 안에서 모든 것들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불교에서 말한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어디 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중생이 살아가는 이 구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방법 자체를 진리라고 하는 거고, 이 중생이 살아가는 이 방법의 올바른 방식 자체를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법, 뭐 법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법문이지, 뭐 대단한 어떤 어려운 말을 집어넣고 뭐 어떤 이것이 진리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이런 거를 말한다고 해서 이게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이 살아가는 이 자체가 법이고, 이 안에서 중생이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법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일으키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나의 인연,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법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이 어디 저 산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는 뭐 여러 가지 다시 고찰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영화 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역사적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를, 인간에 대한 심리를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조금 드리기 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인과의 법칙 2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번째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사람들하고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을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관찰을 했는데 이 관찰한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일으키고 있는지,
완전히 다른 환경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환경을 일으킨 당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찰한 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겪었던 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모든 분들 평온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일반의 슈퍼해먼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항상 평온하시기 바랍니다.